자, 지금부터 할 건요, 통알못, 수포자를 위한 꽈락 면하기 전략입니다. 이 목표는 전체 40문제 중에 우리 40점 중에 20점만 맞자. 고 20점 최소 16점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6점을 넘어서 20점을 맞자. 이 정도만 알면 절반을 맞는다. 입니다. 그거를 1시간 동안 최대한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시간으로 꽈락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따라오시고 어려운 것들은 과감히 포기합니다. 그리고 쉬운 것들, 내가 꼭 맞춰야 되는 것들,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것만 초점을 맞춰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3과목 처음에 경우의 수가 나오죠.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알아야 돼요.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의 수입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에 앞면이 나오는 수 하나, 뒷면이 나오는 수 하나. 그래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러지 않다고 가정을 하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이다. 왜냐하면 1부터 6까지 나오잖아요. 얘가 모서리로 섰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경우의 수.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합니다. 경우의 수부터 모든 게 출발을 해요. 자, 팩토리얼은 서로 다른 n개의 대상물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데, 갑자기 느낌표가 나왔잖아요. 이 느낌표가 뭐야? 왜 갑자기 느낌표야? 느낌표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4팩토리얼을 계산하십시오 하면 4부터 4, 3, 2를 그대로 곱하는 겁니다. 그 밑에 수를 다 곱해주는 거. 그게 팩토리얼인데, 이게 뭐냐? 서로 다른 몇 개의 대상물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거든요. 4개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개 중에 하나죠. 맨 처음에 4개를 놓을 수 있죠. 4개를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3개를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엔 2개를 놓을 수 있고, 3개를 놨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밖에 안 남죠. 곱하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숫자 옆에 느낌표가 있으면 그냥 밑에다 곱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문제 안 나옵니다. 그냥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안 나오고. 그래서 3개의 공을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3팩토리얼.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쉽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울 거 없죠. 여기부터 살짝 어려워지죠. 순열. 순열과 조합이 있습니다. 순열과 조합. 아까는 3개의 저거를 4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2였잖아요. 2 곱하기 1이었죠. 4개를 다 순서대로였는데, 이거는 30개 중에 3개만 골라서 놓는다 라고 하면은 3개니까 얘도 30p 퍼뮤테이션입니다. p의 3이라고 표현을 하고 30 곱하기 29 곱하기 28. 왜냐면은 4팩토리얼은 끝까지인데, 이것도 만약에 4개 중에 2개만 놓는다 라고 하면 4p2가 돼가지고 4 곱하기 3.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씩 놓을 때는 이렇게 p 보면 얘부터 몇 개를 더한다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조합은 순서에 관계없이, 얘는 지금 회장, 부회장, 총무를 순서대로 했잖아요. 근데 얘는 순서에 관계없이 선택을 합니다. 살짝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위에는 똑같이 3p, np, x를 하고,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뽑고 그거를 밑에 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왜 이렇게 나눠줘요? 왜냐하면 3명을 뽑는 게 얘보다 그냥 3명을 뽑는 게 경우의 수가 더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순서대로 뽑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겠죠. 누가 오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자, 근데 중복조합 복원 추출인데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네, 그냥 틀리십시오. 확률과 확률 공간 몰라도 됩니다. 표본 공간과 사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시점을 하는데 그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는 1로 놓는 거예요. 1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반 학생 전체가 표본 공간이라고 하면은 누구든 몇 명을 추출하든 그냥 누구를 추출하든 확률은 1. 그러니까 이거는 100%야. 100% 돼. 라고 하잖아요. 100%가 뭐예요? 100%는 1인 건 아시죠? 100%는 1이에요. 확률은 0%에서 100% 사이에 있잖아요. 그게 발생할 확률은 0%야. 라고 하면은 그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확률은 100%야 라고 하면 발생한다는 얘기죠. 100%는 1이잖아요. 100%는 1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확률은 0부터 1까지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건 발생할 확률이 100%면 무조건 발생하는 거고 절대 발생하지 않으면 0%인 거잖아요. 그래서 0부터 1 사이에 있다. 우리 반 학생 중 키가 180이 넘는 학생이 있을 확률은 0%부터 100%까지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180이 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있으면 100%인 거고 없으면 0%인 거고 근데 그 확률은 다르겠죠. A반은 이 확률이 뭐 30%일 수 있고 B반은 뭐 70%일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죠. 개념적인 얘기입니다. 모든 확률 공간은 0부터 1 사이에 있다. 그래서 0부터 1 사이에서 무조건 발생하면 100%, 절대 발생하지 않으면 0% 사이에 있다를 알고 계시면 다음 문제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상호 배반과 상호 독립이 있는데 이 상호 독립 자체가 문제에 나오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상호 독립일 때라는 이제 그 조건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호 배반 독립 되게 비슷한 말인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배반이라고 하고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1과 5가 같이 나올 확률은 뭐 철수가 서울과 부산에 동시에 있을 확률은 없죠.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는 게 이제 그 상호 배반이라고 하고 상호 독립, 상호 배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상호 독립은 뭐냐면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이 수식은 알 필요 없습니다. 정상적인 주사위를 10번 던졌는데 10번 모두 짝수가 나왔어요. 11번째엔 뭐가 나올까요? 11번째에 짝수가 나올 확률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확률은 앞에서 10번 모두 짝수가 나왔건 홀수가 나왔건 관계없이 여전히 짝수가 나올 확률,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로 똑같습니다. 그 얘기가 상호 독립인데 이런 내용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나오죠. 그리고 가능한 모든 상황인 확률 공간에서 각각의 특정한 빈도가 모두 다름을 표현하기 위한 건데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죠. 자, 이산 확률 변수 또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고 연속 확률 함수, 연속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변수 그 사전적인 뜻은 조금 다른데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연속 확률 함수,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이해를 똑같이 하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이산이라는 건 이산가족 뭐냐면 떨어져 있는 가족이잖아요. 이산가족. 그 이산가족이 이산인데 그 떨어져 있습니다.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이 나오는 수는 셀 수가 있습니다.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이 8번 나올 수 없죠. 앞이 3번 나올 수 있고 2번 나올 수 있고 1번 나올 수 있고 빵번 나올 수 있죠. 각각의 경우를 셀 수 있지 않습니까?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3번 나올 거를 진짜 던져보고 세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이산 확률 변수가 각각의 걸 셀 수 있다. 셀 수 있다. 자, 이건 셀 수 없다입니다. 반면 연속 확률. 이 연속이라고 해서 되게 좀 헷갈리는데 이산은 떨어져 있고 연결된 겁니다. 연결 확률 분포 우리말로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불행히도 이제 이 학문은 미국에서 들어온 학문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속 컨티뉴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그대로 분석을 해서 그대로 번역을 해서 연속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건데 우리나라 중3 학생의 평균 키 이거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 있죠. 우리나라 중3 학생을 전부 다 모아다가 그걸 하면 왜 셀 수 없나요? 라고 하는데 172.2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포를 그리고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진짜 모두 다 세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산 확률 변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 다 모아서 언제 키를 재가지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한 1000명 정도를 모아서 전체의 크기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1000명을 모아서 우리가 평균을 내봤더니 172.2가 나왔네 라는 거를 우리가 밝힐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의 분포를 통해서 전체 학생들 우리나라 뭐 중3 학생이 한 50만 명 된다면 50만 명의 학생의 키는 이렇게 분포를 가지겠네. 1000명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50만 명은 이렇게 분포를 가지겠네 할 때 연속 확률 함수를 쓰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건 셀 수가 있는데 방금 같은 사례 1000명을 통해서 모아서 그들의 키를 통해서 예상을 해본 전체 이 수는 우리가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연속, 연결된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자. 2, 4, 8 이렇게 숫자가 그어졌어요. 자, 이게 뭐 8 이상일 확률은 이라고 하면은 얘랑의 숫자를 다 더해가지고 분모에 얘를 넣으면 됩니다. 얘가 1이고 뭐 얘가 3이고 하면은 2가 나왔을 경우의 수는 1번, 4가 나왔을 경우의 수는 3번, 8이 나왔을 경우의 수는 1번이잖아요.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1, 3 더하면 5가 되겠죠. 5분의 8이 나온 경우의 수 1이다. 이렇게 세가지고 8이 나올 확률은 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만큼 8이 나올 확률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적분을 합니다. 적분이 뭔지 아시죠? 적분은 뭐냐면은 요거의 면적을 구하는 행위를 적분이라고 하거든요. 요 그래프에 연결된 그래프에 면적을 구하는 행위를 적분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냥 이거를 세가지고 더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 전체가 1이라고 보고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적분을 구하는 거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도량 함수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 알 필요 없고요. 이 개념만 좀 아시면 돼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이런 거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 확률 분포에서 이제 그 뭐냐면은 기대값을 구합니다. 기대값은 뭐냐? 우리가 주사위를 하나를 굴렸을 때에 그 주사위에서 나올 수는 뭐가 될까? 뭐가 될지 모르죠. 근데 뭐가 될지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여러 번 굴려보면은 거기서 뭐가 나올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전을 3개 던졌을 때에 앞면이 2개 나올 기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물론 동전을 3개 던졌는데 전부 앞면만 나올 수도 있고 전부 뒷면만 나올 수도 있고 앞면 2개 뒷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앞면 하나 뒷면 나올 수도 있죠.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시행을 우리가 이 실험을 무수히 계속했다고 반복해서 계속했다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동전 3개를 무수하게 많이 계속 한 100만 번 던지잖아요. 100만 번 던지면 앞면이 이제 빵번 나온, 그러니까 모두 뒷면 나온 그런 경우의 수는 대체로 8분의 1에 수렴을 하게 돼요. 8분의 1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앞면이 3개 나온 경우의 수는 실제로 시행을 해보면은 이것도 역시 8분의 1에 가까워집니다. 앞면이 하나 나온 경우의 수는 8분의 3에 가까워지고요. 앞면이 2개 나온 수도 8분의 3에 가까워집니다. 이거는 실제 시행을 하면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왜냐면 앞, 뒤, 앞, 뒤, 앞.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앞면 하나죠. 앞면 하나. 이거 앞면 셋. 그 다음에, 앞, 뒤, 앞.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이거는 앞면 둘. 그 다음에, 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것도 하나죠. 이게 이제, 보면은 총 8개의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앞은 1개, 그러니까 모두 앞면이 나올 건 1개, 앞면이 하나 나올 경우의 수는 3개, 앞면이 2개 나올 경우의 수는 3개, 뒤가 모두 나올 경우의 수는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3, 6, 7, 8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앞면이 하나 나오는 거는 하나. 그래서 8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면이 하나 나오는 거는 똑같은 8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8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거랑 실제로 어떤 무식한 사람이 시간이 많이 넘쳐난 사람이 앞면 3개를 던져서 그걸 다 기록을 해서 하는 수랑 결과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집니다. 이 사람의 시행이 많아질수록 이 확률은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전부 다 무한대로 계산을 하기보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통해 가지고 확률을 계산해 가지고 만드는 거죠. 무한대로 전부 다 이걸 막 하고 있는 거나 우리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자른 거나 결과적으로 거의 비슷하더라. 그러면 뭐하러 무한대로 동전을 던지고 앉아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전을 3개 던졌을 때 앞면이 2개 나올 기대값은 뭐냐. 앞면의 수 이렇게 해가지고 8분의 3 전체 총 일어날 경우의 수 분의 여기서 말한 경우의 수, 앞면이 2개 나올 경우의 수 8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이겁니다. 이게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기대값입니다. 근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기대값은 적분 기호가 들어가죠. 이런 문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예. 요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 일어날 확률분의 실제 일어날 확률, 이게 이제 기대값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은 계속 기대값과 분산이 무엇인가를 이 시험에서는 계속 물을 거예요. 3과목에서는 계속 물을 겁니다. 이걸 왜 묻느냐? 기대값을 알면은 우리가 이 어떤 현상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중심점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값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중3 학생들의 키는 몇이냐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평균 172.2입니다. 라고 하면은 가장 깔끔한 설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170 사이에서 180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하거나 대충 큰 것 같아요. 라고 하거나 이런 것보다 평균 172입니다. 라고 하면은 아주 쉬운 설명이고 명확한 설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값을 계속 묻게 되고, 분산은 왜냐? 이 170이 근처에 몰려 있느냐, 170이 근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집단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평균 소득 뭐 얼마예요? 평균 소득 34,000불이죠. 34,000불이면 지금 인당 소득으로 4만 불입니다. 한 4,5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인당 평균 소득이 4,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9천만 원에다가 1억 3,500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3인 가족의 가구 소득은 1억 3,500만 원 정도거든요. 그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3인 가족이 평균이 1억 3,500만 원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평균을 근처로 많이 분포가 넓게 되어 있다면 아마도 빈부격차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3인 가족으로 1억 3,500만 원에 몰려있다라고 하면은 중산층이 두텁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득 정책, 뭐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서 우리는 기대값과 분산을 함께 고려를 해야 해서 이 시험은 계속 기대값과 분산을 물어볼 것입니다. 자, 기대값과 성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있거든요. 틀리세요. 예, 틀리시고요. 이건 맞추셔야 돼요. 이건 맞추셔야 되는데 뭐냐면 틀릴 것도 없고 그냥 보시고 그냥 대충 해보세요. 근데 굳이 시간 들여서 하실 건 아니고, 요건 뭐냐면 이산 확률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입니다. 자, 이거 확률이에요. 0, 1, 2, 3, 4라는 값이 주어졌고 0이 나올 확률은 0.15, 1이 나올 확률은 0.3, 2가 나올 확률은 뭐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 확률을 다 더한 값은, 얘를 다 더한 값은 1이라고 했죠. 그러면 0.15, 0.39, 0.25, 0.20, 0.5, 그거는 0.4, 0.9잖아요. 여기에 더하면 가로에는 0.1이 나오겠죠. 가로는 0.1이 나옵니다. 근데 이 좋아가지고 이제 괄호에 0.1이다, 0.1이 답이다 라고 하면 틀리죠. 왜냐하면 기대값을 물었잖아요. 0.1은 4가 나올 확률입니다. 4가 나올 확률이 0.1인 거고, 기대값은 뭐냐? 아까 전에 어떻게 했냐면 앞면의 수 곱하기 확률을 했죠. 앞면의 수 곱하기 확률을 했습니다. 그래서 0 곱하기 0.15는 0, 1 곱하기 0.3은 0.3, 2 곱하기 0.2는 0.5, 3 곱하기 0.2는 0.23은 6, 4 곱하기 0.1은 0.4. 이걸 더해야겠죠. 더하기. 그러면 0.8에다가 1.8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답은 1.8인데 지금 보면은 그닥 어려운 계산은 없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인데 여기 들어갈 게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그리고 기대값의 개념. 기대값은 일어날 수 곱하기 확률,
을 전부 더한 거다라고 해서 1.8이 나왔다. 요거는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그냥 해보세요. 요거를 더하면은 0.9가 나오는데 얘를 다 더하면은 1이 나와야 돼. 그럼 얘는 0.1이 돼야겠지?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해가지고 1.8이 나오네? 까지를 잘 모르겠더라도 손으로 몇 번 써보시면은 아, 이게 그 얘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보다 어려운 것도 많이 나와요. 뭐 어쩌겠어요. 어려우면 틀려야지. 자, 넘어가겠고요. 조건부 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요, 여러분들이 꽈락 면하기, 40점 면하기, 50점 하기 한 다음에 하십시오. 일단은 넘어갑니다. 일단 넘어가세요. 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라기보다 나오는 빈도에 대해서 비해서 뭐 이렇게 자주 나오긴 하는데 예, 그냥 넘어가십시오. 자, 우린 이런 걸 맞춰야 돼요. 분산이 크다, 분산이 작다. 우리는 기대값과 분산을 통해서 그 집단의 성격을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영어 성적이 여기 뭐 A반, B반이 있습니다. 여기는 똑같이 키가 170, 평균 키가 이제 170인 거고 B반도 평균 키가 170인 거예요. 근데 분산을 보니까 A반은 분산이 11이고 B반은 분산이 44입니다. 분산이 크다라는 얘기는 더 넓게 펼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볼게요. 평균 키가 얘가 지금 평균 키죠. 6번이 평균 키인데 A반 같은 경우에는 165부터 175까지 있습니다. 범위가. 그래서 뭐 작아도 5cm 작고 커도 5cm가 큰 거예요. 평균보다. 근데 B반 어때요? 160부터 180까지 있죠. 작으면 10cm가 작고 크면은 10cm가 큽니다. 그러니까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더 넓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분산이 작은 분포는 평균값에 오밀조밀 몰려 있는 거고요. 분산이 큰 분포는 평균값보다 넓게 펼쳐져 있어 납작해지는 거죠. 얘는 뾰족해지고 얘는 납작해지는 이런 거를 분산을 통해서 이 그림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죠. 다음과 같은 분산이 주어졌을 때 어느 반이 뭐 더 몰려 있는가, 어느 반의 그 평균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는 반은 A반인가 B반인가 이런 식으로 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좀 알고 있으면 되는데 아주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분산을 또 막 이렇게 구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나오면 틀리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걸 맞춰야 돼요. 변동계수. 이건 아주 쉽습니다. 자, 변동계수. 우리는 평균과 분산을 통해서 집단의 특성을 추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A나라는 인당 국민소득 평균이 50불이고 표준편차가 5다. B나라, 인당 국민소득 평균이 200원이고 표준편차가 25다. 보자. 빈부격차가 더 심한 나라는, 물론 평균의 비교는 뭐 이거에다가 이렇게 환율을 곱하면 되겠죠. 이것만 딱 봐서는 빈부격차가 더 심한지 안 심한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균분의 표준편차, 평균분의 표준편차를 변동계수라고 합니다. A국의 평균분의 표준편차는 50분의 5겠죠. 는 0.1. B국의 평균분의 표준편차는 200분의 25겠죠. 그죠, 이건? 5, 25, 5, 4, 20. 8분의 1. 1.677 뭐 이렇게 되나요?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0.166677이겠죠. 그러면 얘의 변동계수가 더 크죠. 얘의 변동계수가 더 커서 얘가 더 빈부격차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변동계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진짜 나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변동계수는 평균분의 표준편차다. 만 외우십시오. 이거는 외우십시오. 이건 뭐 한 문제 맞추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나와요. 평균이 40, 중앙값이 38, 표준편차가 4일 때 변동계수는 변이계수, 변동계수 똑같은 말이에요. 평균분의 표준편차였잖아요. 평균은 40, 표준편차가 4. 그래서 10%가 되겠죠. 0.1은 10%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중앙값은 왜 줬을까요? 헷갈리라고 준 거죠, 그냥. 헷갈리라고 준 거예요. 답은 2번 하면 되거든요. 쉬운 문제, 이것만 알면 되게 쉽잖아요. 변동계수는 평균분의 표준편차다라는 것만 알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변동계수 아까 전에 뭐였냐면
한 나라는 달러, 한 나라는 그 원화 이랬을 때에 비교한 거였죠. 자, 틀린 것은 변동계수는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갖는다. 1보다 클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 단위에 의존하지 않는 통계량이다. 그죠? 단위가 다른데 계산했죠. 상대적인 상포의 척도로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을 정의한다. 맞는 얘기죠. 단위가 서로 다르거나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큰 상포를 비교한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 말고는 맞는 거고 변동계수 문제는 한 문제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틀리지 마셔야 됩니다. 괜히 이런 거 한다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맞추십시오. 네. 자,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산 확률 분포는요. 최대한 쉽게 나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르누이 실행이라는 것부터 나옵니다. 베르누이라는 말 들으면 어렸을 때 과학동화 좀 보신 분들은 이런 거 보셨겠죠. 비행기가 왜 나는가? 날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부력을 하면 난다라는 것들을 베르누이가 했는데 이 베르누이가 이런 것도 한 사람이고 옛날에 그 수학자들은 천재적인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동전을 그냥 한 번 던지는 시행이 베르누이의 실행인데 뭐냐면 성공과 실패, 앞과 뒤, 기냐 아니냐, 동전의 앞면과 뒷면 이렇게 1과 0으로 나눌 수 있는 거를 베르누이 실행이라고 합니다. 기냐 아니냐, 성공이냐 실패냐 뭐 이런 겁니다. 이 베르누이의 실행으로부터 확률 분포는 시작을 합니다. 네,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몇 번 앞면이 나올 것이냐, 몇 번 성공할 것이냐, 실행을 몇 번 했을 때 몇 번 성공할 것이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을 계속 풀어가는 게 베르누이의 실행이죠. 주사위를 10번 던져서 숫자 6이 나오는 횟수를 센다. 이 분포는 n이 10. n이라고 하는 거는 몇 번이냐 나오는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n분의 1 하잖아요. n분의 1. n분의 1 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 수로 나누는 거죠. 우리 뭐 오늘 술 먹은 거 n빵 하자라고 할 때 그때 n분의 1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n이 몇 번의 실행이냐인 거고 p는 뭐냐면 성공과 실패인데 성공의 확률이 몇 번이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숫자 6이 나오는 거를 성공의 확률로 본 거죠. 그러면 주사위라는 것은 6개 중에 하나 나오니까 6분의 1이겠다. 라고 하면은 n이 10, p가 6분의 1은 이항 분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르누이 실행이라더니 이항 분포로 옵니까? 베르누이 실행은 패스 or fail, 성공이냐 실패냐인 거고, 그리고 이항 분포는 걔네들이 성공 확률과 실행에 대해서 어떤 분포를 갖느냐, 걔네들을 무수하게 실험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분포를 갖지 않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공 확률을 P라고 하고 몇 번을 시도했는가를 N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가 뭐 이런 거죠. 어느 농구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이 90%입니다. 쏘면 보통 90%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시즌에 20번의 자유투를 시도할 거예요, 얘가. 자,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얘가 20번 중에 몇 번 성공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에 대한 문제예요. 성공 확률이 90%잖아요. 그리고 20번을 시도하잖아요. 그럼 몇 번 넣겠습니까? 물론 얘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도 못 넣을 수도 있고 완전히 어느 날 갑자기 막 미쳐가지고 다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수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90%니까 20번 중에 18번 넣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 상식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통계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거를 한 시즌에 20번, n이 20, 성공률은 90%, p는 0.9인 이항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18이에요. 이런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놓치면 안 돼요. 이런 문제를 맞추는 게 이제 이항 분포입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이 P잖아요. 성공 확률이 P입니다. N은 10, P는 6분의 1. 근데 실패 확률을 Q라고 합니다. 자, 성공 확률이 6분의 1이면 실패 확률 Q는 몇이겠습니까? 6분의 5겠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성공 아니면 실패라며. 그럼 성공이 6분의 1이면 실패는 6분의 5겠죠. 이게 Q인데 왜 실패 확률까지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우린 여기서 이 확률 분포의 기대값은 n 곱하기 p, n 곱하기 p로 아까 했었죠. n은 자유투 20번,
성공할 확률은 0. 아까 9였나요? 9 해가지고 18번이었죠. 자, 근데 얘가 18번을 성공할 수 있는데 17번 성공할 수도 있고 실제 그 실행을 하다 보면 19번 성공할 수도 있고 20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실행을 무수히 하다 보면은 18번에 이제 수렴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의 그 뭐랄까 그의 실행을 무수히 하면은 18회 수행하지만 17도 있고 19도 있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VX 그러니까 분산을 알고 싶어 합니다. 분산을 알고 싶어 하는 건 이건 N 곱하기 P였는데 이건 N 곱하기 P 곱하기 Q를 합니다. Q는 뭐냐면 아까 전에 실패 확률이죠. 그래서 성공의 기대값에 Q를 하는 거죠. N 곱하기 P 곱하기 Q는 1-P래매요. 1-P. N은 20번. 이건 0.9. 1-0.9는 뭐예요? 0.1이죠. 이게 이제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29, 18 곱하기 0.2니까 1.8. 분산은 1.8. 얘는 기대값은 18인데 분산은 1.8인 이항 분포를 따르는 게 아까 얘죠. 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는 말을 들어보면 이항? 이항이 뭐야? 뭐 어항도 아니고 이항이 뭐지? 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n하고 p를 발굴하신 다음에 곱하면 기대값이 되고 n은 곱하기 p 곱하기 1-p를 하면은 분산이 된다. 따지만 알아도 우리는 이항 분포에 대한 많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1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2차 강의 때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